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서유영 선생의 육미단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공간에 이름을 지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문구나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는 글귀로 이름을 붙였어요. 육미당에 육이 여섯을, 미가 미인을 나타낸다면 육미당은 여섯 미인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육미당은 나중에 주인공 소선이 사는 집의 이름이에요. 예측해보자면 주인공의 삶에는 6명의 여인이 생기겠지요. 그러니 육미단기는 김소선의 일대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이게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먼저 짧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기이한 태몽으로 태어난 소선태자는 못된 형제의 시기 질투를 받고 부모의 약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소선태자는 형제의 공격을 받고 눈이 멀게 되죠. 지나가던 조력자는 소선태자를 구출해서 중국으로 데려가고요. 주인공은 황제의 비호를 받으며 공주와 사랑에 빠집니다. 마침 주인공이 키우던 기러기가 어머니의 편지를 전하러 중국으로 오면서 멀었던 눈이 번쩍 뜨이지요. 주인공은 공주와 결혼하여 신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5 여인들과도 차례로 인연을 맺지요. 하지만 여전히 못된 마음을 고쳐먹지 못한 형이 다시 소선태자를 위험에 빠뜨리려다 실패하고요. 주인공은 무사히 왕위에 오르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주인공이 중국에서 활약하고 여인들과 인연을 맺는 내용이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선태자가 눈을 뜨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그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주인공 김소선태자는 기이한 태몽으로 태어납니다. 바로 피리를 잘 부는 신선인 왕자진의 꿈이었죠. 소선은 아주 총명하고 착한 소년으로 자랍니다. 글과 문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배우지 않고도 퉁소를 굉장히 잘 붑니다. 소성왕은 소선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를 태자로 책봉하지요. 소선은 마음씨까지 착해요. 거북이를 삶아 먹으려는 어부들에게 값을 치르고 거북이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소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박귀인과 그의 아들 세징입니다. 이들은 태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남몰래 악한 마음을 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성왕이 병에 걸려요. 아무리 효과가 좋다는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던 도인이 말하기를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보타산 대나무 숲에서 1000년이 된 나무 죽순, 대나무 죽순이거든요. 이걸 영순이라고 해요. 영순을 얻어와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효심이 깊은 소선태자는 당장 남해로 길을 떠나죠. 이때 음흉한 세징은 그를 뒤따라가며 해칠 기회를 엿봅니다. 소선이 보타산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은 바로 궁에서 만났던 도인이었어요. 그는 웃으면서 소선을 맞이하죠. 도인의 도움으로 약을 찾은 소선은 기쁜 마음에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난데없는 경고를 듣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참혹한 재액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귀인이 그대를 구할 것이니 수년 동안 애군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운수가 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태자는 알고 계십시오. 재액을 일으킬 장본인은 바로 태자의 자리를 노리는 박귀인의 아들 세징이었습니다. 세징은 소선의 배를 가로막고 거짓말을 꾸며내죠. 너 이 녀석, 아버지가 아프신데도 외국으로 나가서 모반을 도모하다니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라신다. 세징은 소선의 눈에 독약을 바르고요 바다에 던집니다. 이런 사건을 모르는 소성왕은 소선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지요. 바다에 빠진 소선을 구해준 건 먼저 거북이였어요. 앞에서 소선이 살려줬던 거북이 기억나시죠? 그 거북이가 은혜 갚으러 돌아온 거예요. 이때까지도 소선은 세징이 거짓말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면서 단소를 불고 있었거든요. 이때 도인이 말한 참혹한 재해가 바로 세징의 공격이었겠네요.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날 차례죠? 중국 귀인을 만날 차례죠. 이때 어사중승 백문현이 소선을 발견합니다. 그는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구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여기서 유구국이 어디냐면요.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예요. 소선은 일부러 자신이 신라의 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요. 백문현을 따라갑니다. 백문현은 소선을 데려와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할 만큼 소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공자가 왜 눈이 멀어서 떠돌아다닐까? 소선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소부에게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밝혀요. 소부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라면서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소부는 자신의 딸 운영소저의 남편감으로 소선을 선택하지요. 소부의 부인 석씨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소부는 딸을 소선과 혼인시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방해 세력이 등장해요. 바로 조정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승상 배연령이었죠. 그에게는 배등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방탕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소저가 그의 표적이 되죠. 하지만 소부는 절대 배연령과 사돈이 되려 하지 않아요. 배연령은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간신이었고요. 백소부는 청렴한 선비 집안이었으니까요. 배연령은 갖은 수를 써서 백문년을 모함하고요.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소부와 달리 석씨는 오히려 딸이 배승상 가문과 사돈맺기를 원해요. 백소부도 없겠다. 석씨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선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소선은 보제사라는 절에서 장과 선생을 만나 예언을 듣는데요. 화엄현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라는 말이었죠. 소선은 일단 화엄현을 찾아가서 거리에서 단소를 불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이원제자, 이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원제자는요, 당나라 음악인 교육시설에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선은 그의 추천을 받아서 천자 앞에서 단소를 불게 됩니다. 아시죠? 소선의 단서 실력은 신성급이잖아요. 천자는 소선을 눈여겨보고요, 궁에서 살도록 허락하지요. 천자만 소선을 눈여겨본 건 아니었습니다. 천자의 딸 옥성공주 역시 음악을 좋아하고 또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어서 그의 실력을 알아봤지요. 두 사람은 서로 지음이 되어서 함께 시를 짓고 연주를 합니다. 원래 공주가 외간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공주는 소선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걸 핑계로 그를 자주 부릅니다. 한편 신라의 왕자 세징은 소선으로부터 빼앗은 약으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요. 아주 기세등등한 상태예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점점 세징을 의심하게 됩니다. 물어볼 때마다 말이 앞뒤가 달랐거든요. 하루는 왕비 석씨가 소선이 키우던 반려동물 있죠. 붉은 기러기인데요. 그 붉은 기러기를 보고 문득 아들이 그리워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붉은 기러기야, 만일 태자가 살아있으면 내 편지를 전하고 답을 받아올래? 그런데 갑자기 그 기러기가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놀란 왕비는 다급하게 편지를 써서 기러기 다리에 묶고 부디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기도합니다. 똑똑한 기러기는 소선이 있는 중국으로 단숨에 날아갔죠. 때마침 소선은 공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감각을 못 쓰게 되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소선은 멀리서 날아오는 붉은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기러기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때부터 소선은 통곡을 하죠. 공주는 정신없이 울고 있는 소선을 보다가 기러기 다리에 메인 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줬더니 소선태자 갑자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번쩍 하고 뜬 거예요. 그리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소선은 바로 어머니께 지난 4년 동안의 일을 자세히 답장으로 쓰고요. 그 대신 단 한 가지는 빼요. 착한 소선은 세징이 악독한 행실을 했다라는 말은 빼고 편지를 보냅니다. 굳이 고자질하지 않아요. 소선의 비밀을 알게 된 천자는 아주 기뻐하면서 그를 한림학사에 제수합니다. 게다가 집이 없는 소선을 위해서 저택, 노비 다 상으로 내려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소선과 달리 백소저의 처제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백소저 누구였죠? 백소부의 딸이었죠.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해야 하니까요. 석씨는 이미 딸 몰래 배연령에게 패배까지 받았어요. 어떡해. 백소저는 배승상의 행실이 너무 역겹고 어머니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목을 찔러요. 그제야 석씨는 딸의 의지가 얼마나 굳은지 알게 돼요. 때늦은 후회였죠. 이제 배등량은 어떻게 해서든지 납치를 해서라도 백소저와 결혼하려고 하죠. 백소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시녀 취향과 도망칩니다. 이제 백소저는 남장을 하고 이름까지 백운경으로 바꿔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버지의 친구인 설공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조금 꼬여요. 설공이 자신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한 거죠.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백소부는 지금 배승상의 모함으로 죄인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가 백씨 가문과 연을 맺고 싶었겠어요. 이게 다 설공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가문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보고 혼인을 청한 거니까요. 백소저는 이걸 도저히 거절하지 못해서 설한소저, 설소저와 혼인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운경은 한가롭게 지금 결혼 생활을 누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설공과 설소저에게 귀향을 떠난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는 뜻을 밝히죠. 그런데 아버지 대신 보타산의 도인을 만나게 돼요. 기억나시죠? 소선의 애군을 예측했던 도인 말이에요. 알고 보니 백소저 역시 소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애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해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동안 백소저는 보타산 해운함에서 시녀 취향과 함께 공부만 합니다.
도인은 백소저에게 천서를 가르쳐서 도수를 배우게 하지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갈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백소저가 시녀 취향과 함께 산을 내려오자마자 정혼자였던 김소선을 만나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예부상서 겸 한림학사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소선은 백운경이, 남장한 모습이죠. 백운경이 훌륭한 인재라는 생각만 하고요. 자신을 구해준 백소부의 딸 백소저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선이 백소부의 집에 살았을 때는 소선이 눈이 보이지 않은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백소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백운경은 급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요. 우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고자 하지요. 백운경은 이제 백학사 또는 여릉공으로 불리면서 황제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백소저가 백운경으로 살아가는 그 사이에 소선에게 부인이 생겨요. 그것도 옥성 공주예요. 부마가 된 거예요. 황제가 부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마는 예쁜 행동만 골라 하거든요. 모두가 쉽게 나서지 않는 토번 사신 자리에 자진해서 나섭니다. 여릉도 돕지요. 먼저 여릉은 위험을 무릅쓰는 부마에게 비단 주머니를 주면서 위급할 때 열어보라고 해요. 예전에 백소저가 보타산에서 도인에게 천서를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천서를 배우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요. 기이한 약도 만들 수 있어요. 비단 속에는 냉기를 이기는 약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부마는요, 거짓말처럼 냉옥, 즉 차가운 감옥에 포로로 갇히게 됩니다. 여릉이 준 약이 아니면 냉기를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여릉은 부마를 구하기 위해 토번을 공격합니다. 토번의 장수 참보와 아이영은 백원수를 대적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토번을 무찌른 두 사람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낙랑왕, 여기서는 소선을 가리켜요. 낙랑왕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백원수는 여자가 아닐까? 왜 이런 의구심이 들었냐면요. 사실 부마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천번을 잘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백원수는 원래 태음성으로 천상계 존재인데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했던 행동들, 말들 이거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잖아요. 부마는 그동안 여릉이 백소저 이야기만 나와도 입을 꼭 다물던 걸 떠올립니다. 여릉이 백소저였구나. 낙랑왕은 이걸 이제 겉으로 티를 내지도 못하고 마음도 다잡지 못해요. 마음이 무겁기는 여릉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억울함만 풀고 그리고 좀 나라에 공만 세우고 나면 낙랑왕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낙랑왕이 부마가 됐잖아요. 부마는 공주의 남편이라서 두 명의 부인을 둘 수가 없거든요. 여릉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절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백소저는 아예 보타산의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때 황성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곽귀비가 황후가 이상한 인형을 통해서 주술을 건다면서 모함을 한 거죠. 이 상황 해결할 사람? 백소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소저는 황궁으로 돌아와서 황후의 무죄를 밝히고요. 그리움으로 죽어가던 낙랑왕도 살립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읽어보시면요. 낙랑왕이 소선 태자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던 백소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황제는 백소저의 공을 인정해서 금성공주의 호칭을 내리고요. 낙랑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근데 그러면 설소저는 어떻게 해요? 아마 지금쯤 설소저가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백소저가 남장을 해서 백운경으로 불리던 시절에 혼인을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설소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설소저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설소저가 기댈 데가 없게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일까지 겹치는데요. 왕파라는 사람이 설소저의 외모가 너무 예쁘니까 기생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때 설소저와 시녀 춘행은 남장을 하고 기생집에서 몰래 도망칩니다. 다행히 여승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죠. 곧장 도인을 만날 수 있었던 백소저와는 다르게 설소저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술 취한 무리들을 만나서 곤욕을 겪고요.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까지 듣지요. 아니 그거 아직도 몰랐어요? 여릉공 있죠? 그 사람 백소저였어요. 여자였어요. 이 이야기를 든 거죠. 충격을 받은 설소저는 그냥 이제 모든 세상 일을 잊고자 남장을 한 채로 절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운명은 설소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었죠. 우연히 절에 들렀던 낙랑왕이, 여기서 낙랑왕 소선이죠. 소선이
남장을 한 설소저의 총명함을 알아봤던 거예요. 금성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바로 설소저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남자도 아닌 정혼자를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고 시련까지 겪게 했으니까요. 금성공주는 옥성공주와 상의해서 설소저를 낙랑왕의 세 번째 부인으로 천거합니다. 결국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백소저와 설소저는 이제 낙랑왕의 부인으로 함께 살게 됐네요. 6미인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아직 3명밖에 등장하지 않았죠? 나중에 세 부인의 시녀들이 모두 낙랑왕의 첩이 됩니다. 원래 귀족 가문의 시녀나 공주를 모시는 궁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어요. 퇴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녀들이 모두 자신의 주인과 헤어지기를 거부하자 이 3명의 부인들은 시녀를 모두 낙랑왕의 잉첩으로 추천합니다. 잉첩이라고 하면요, 보통 첩들보다 더 대우를 받는 첩이에요. 6명의 여인들은 각각 봉소루, 하군당, 취란당, 청설원, 상추각, 탐춘각이라는 집을 지어 살았고요. 부마는 그 가운데에 육미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잊지는 않으셨죠? 소선은 신라의 태자였잖아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죠. 악한 형제 세징은 끝까지 나쁜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하지만 결국 하늘은 소선의 편이었죠. 무사히 왕궁에 도착한 태자를 보고 세징을 따랐던 악한 무리들은 모두 죄를 고백합니다. 세징이 시켰어요. 세징이 소선의 눈을 멀게 했어요. 다 얘기한 거죠. 왕은 화가 나서 세징을 옥에 가두지만 소선은 세징을 용서하고 목숨을 구해줍니다. 소선 태자는 드디어 왕위를 이어받고요. 외국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내며 행복하게 살다가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육미당기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에 집중하면서도 소선이 여인들과 인연을 맺는 이야기까지 짜임새 있게 담고 있어요. 덕분에 중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소선의 영웅적인 면모에 집중해서 읽으면 되고요.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여인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유영 선생의 육미당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